어머님, 돈 한 푼 없으시면서 뭘 그렇게 뻔뻔하세요? 며느리 수진이 시어머니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야채 팔았는데 모아둔 것도 없고 우리한테 집만 되잖아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들 진우마저 차갑게 등을 돌렸죠. 74세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겨울바람 속으로 쓸쓸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한 어머니를 보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쫓겨난 그녀에게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다는 것. 과연 어머니를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세월의 반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일이 생길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74살이 된 그녀의 등은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죠.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 최수진은 주방에서 일부러 그릇을 거칠게 다루며 소리를 냈고 아들 박진우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드디어 수진이 주방에서 나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요양원에서 어머니 모시러 올 거예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엔 조금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오래 미뤄왔던 귀찮은 일을 드디어 처리한다는 안도감마저 엿보였죠.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부부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진우의 변명 섞인 목소리와 수진의 단호한 어조가 뒤섞였죠. 가린이 학원비가 올랐다느니 대출금 이자가 밀렸다느니 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오갔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서 가만히 옷가지들을 개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던 시절, 손가락이 터져가며 김장을 담가 팔았던 겨울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밤새 부업을 했던 날들.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정희가 차려놓은 밥상이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13살 손녀 가린만이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와 부모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수진이 딸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자 가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수저를 탁 내려놓은 가린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할머니 옆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작은 팔로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부모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74년의 삶을 되돌아보았어요.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어린 시절, 짧았지만 행복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버텨냈던 세월들. 이제 와서 자신이 쓸모없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새벽 4시쯤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가린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들어와 할머니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할머니 진짜 안 가면 안 돼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지만 가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창밖으로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요양원에서 보낸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 넣었어요.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빛바랜 사진첩 하나. 50년 세월이 그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겼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진우와 수진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진우는 자주 찾아뵙겠다는 거짓말을 중얼거렸고 수지는 시선을 피한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죠. 정희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가린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절규하듯 울부짖는 손녀를 보며 정희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진우가 딸을 강제로 떼어내는 동안 가린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죠. 요양원 차에 올라탄 정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30년을 살았던 동네가 스쳐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걸었던 골목길, 가린과 함께 놀았던 놀이터, 진우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모든 추억이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차 안에 요양원 직원은 친절하게 시설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정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현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행복한 노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을씨년스럽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마음속의 추위보다는 덜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텅 빈 주차장만 보였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 누구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양원 직원만이 짐을 들어주며 안으로 안내했죠. 요양원 로비는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정희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과 느릿느릿 걸어다니는 입주자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체념과 외로움이 가득했죠. 곧 자신도 저들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3층 끝자락의 작은 1인실이었어요. 좁은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황량한 들판만 보였죠.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직원이 나간 후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어린 진우의 모습이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이었죠. 사진 속 진우는 엄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어머니를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저녁 식사를 알리는 방송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어요. 넓은 식당에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의를 힐끔거리며 구경했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배식대에서 받은 저녁은 미지근한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딱딱한 잡곡밥이었어요. 정희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삼켰죠. 살아가려면 먹어야 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입주자 몇몇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제 왔냐? 가족은 있냐? 왜 요양원에 왔냐는 질문들이었어요.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요양원은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누군가의 기침소리나 신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대부분은 정적이었어요. 정희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죠.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옆방에 들릴까봐 이불을 꼭 물고 참았어요. 가린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잠들었을까? 아니면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을까? 진우는 정말로 찾아올까? 수지는 앞으로 어떻게 대할까?
창밖으로 찬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봄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요양원 생활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죠. 선택의 여지는 없었으니까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좁은 방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황량한 들판 너머로 아파트 단지들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 어딘가에 자신이 30년을 살았던 집이 있을 텐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정희는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았어요.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이후로 진우도 수진도 심지어 가린이조차 연락이 없었죠. 정희는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피곤하고 짜증스러웠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안부를 묻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었을까요?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는 수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누구냐고 묻는 것 같았죠. 진우가 잠깐 수화기를 막고 아내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다른 입주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정희가 지나가자 대화를 멈추고 힐끔거렸어요. 며칠 사이에 정희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았죠. 조용하고 말이 없는 새 입주자에 대한 호기심이 추측을 낳고 추측이 소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요양원 상담실에서 정희를 불렀어요. 들어가 보니 진우와 수진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불편하고 귀찮은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상담실장이 자리를 비켜주자 진우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며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비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어서 왔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대부분 커버되지만 추가 비용은 어머니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해놨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사업상 거래를 하는 것 같은 어조였죠. 수지는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에는 노골적인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대출금 상환이 밀려서 힘들다고 가린이 고등학교 진학 준비로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니 앞으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였죠. 이제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이해한다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끄덕였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수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어머님, 혹시 숨겨둔 재산 같은 거 없으세요? 통장이나 보험 같은 거요. 정희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죠. 평생 시장에서 야채 팔고 부업하신 치고는 모아둔 게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어디 숨겨두신 거 아니에요? 진우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던져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뭔가를 숨겼다는 의심을 받다니. 난 숨긴 게 없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가 나와도 저희는 몰랐던 거니까요. 부부는 볼 일이 끝났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진우는 마지못해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수지는 인사도 없이 먼저 상담실을 나갔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린이가 할머니를 보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가린아, 시간 없어. 학원 늦겠다. 엄마, 조금만요.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어요. 안 돼. 빨리 가자. 가린이는 눈물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끌려갔습니다. 정희는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가족들은 이미 복도 끝을 돌아 사라졌어요. 상담실에 혼자 남은 정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어요. 진우의 차가 서둘러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마치 도망치듯이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수진의 의심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평생 가난하게 살며 아들 하나 키우는데 모든 걸 바쳤는데. 며칠 후 정희는 요양원 프로그램실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정희를 보자 대화를 멈추었어요. 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죠. 새로 오신 분이시죠? 가족들이 자주 오시나요?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들이 있으신데도 버림받으셨구나. 뭔가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모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 안 해요.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거죠.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쓸모 없어졌다는 말이 너무나 정확했으니까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그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었죠. 밤이 되면 정희는 종종 복도를 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았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곤 했죠.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 자신의 가족이 있을 텐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느 날 밤 정희는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방보다는 밖이 숨쉬기 편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았죠. 작년 가린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불과 1년 전인데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정희는 진우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지웠습니다. 수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사과를 해야 할까요? 무엇을? 늙은 죄를 사과해야 할까요? 요양원 생활이 2주째 접어들었을 때 정희는 시댁 친척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우의 사촌 형수였어요. 안부를 묻는 척하며 넌지시 캐물었죠. 형님,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진우가 그러는데 형님이 재산 문제로 서운해 하신다면서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언제 재산 이야기를 했다고 이런 소문이 도는 걸까요? 수진이가 그러는데 형님이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다고. 혹시 정말 그러신 거예요? 정희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친척들에게까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평생 청렴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비밀을 숨긴 수상한 사람 취급을 받다니.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요양원에 온 후 처음이었어요. 오늘도 가족은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나는 정말로 버림받은 것 같다. 아들은 나를 짐으로 여기고 며느리는 나를 의심한다.
손녀만이 나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도 부모의 영향을 받겠지.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저 늙은 게 죄일까? 펜을 내려놓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었어요. 구름에 가려진 건지 아니면 도시의 불빛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마치 자신의 삶처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요양원 입구에서 우연히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다른 입주자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희가 다가가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죠. 어머님도 계셨네요. 차가운 인사였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어요. 아, 이분이 시어머님이세요? 수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네, 저희가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라 여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정희는 며느리의 거짓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힘도 의욕도 없었어요. 수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떠났죠.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기조차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74살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어요. 눈가의 주름, 처진 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으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요? 정희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기가 싫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세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하루 일과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울리는 기상방송, 7시 반의 아침 식사, 오전 프로그램, 점심, 오후 자유시간, 저녁 식사 그리고 9시의 소등.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지만 적어도 예측 가능했죠. 작은 방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세 평 남짓한 공간에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낡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벽은 연한 베이지색으로 칠해져 있었지만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죠. 전에 이 방을 쓰던 사람이 남긴 흔적인지 아니면 세월의 흔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남향이어서 오후가 되면 햇빛이 들어왔어요. 정희는 그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속에 앉아 있으면 잠시나마 이곳이 집인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물론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나 간호사들의 발걸음소리가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요양원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 특유의 채취, 그리고 오래된 건물의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처음엔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 무뎌졌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정말이었어요. 식당은 1층에 있었습니다. 100여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큰 공간이었지만 늘 썰렁했어요.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줄지어 놓여 있고 벽에는 건강한 노후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 과연 여기 몇이나 될까요? 정희는 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입주자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새 입주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정희는 프로그램실에서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어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했지만 유치원생 수준의 활동이었죠. 그래도 할 일이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잡념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김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정희 씨는 말이 참 없으시네요. 가족 이야기도 안 하시고. 정희는 종이약을 접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서요. 에이, 그럴 리가요.
다들 사연이 있어서 여기 오는 거잖아요. 김할머니는 정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정희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저는 아들이 셋인데 다들 바빠서 못 온대요.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 둘째는 부산, 막내는 서울에 있는데 회사 일이 많대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와요. 김할머니의 자랑 섞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자신의 자식 이야기를 보태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의사 아들이 있다고, 누구는 대기업에 다니는 딸이 있다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갔죠. 정희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수상해 보였는지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정희 씨는 자식이 없으신가 봐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럼 왜 안 오시나요? 멀리 사시나?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종이약을 완성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누군가가 속삭였죠. 뭔가 있는 것 같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점심시간 정희가 배식대에서 밥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 선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정 여사님 아니신가요? 30년 전에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시던. 정희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같은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던 최 사장이었죠. 최 사장님? 아이고, 정말 정 여사님이시네. 어떻게 여기? 최 사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희는 당황해서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죠.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새로운 추측들이 생겨났습니다. 시장 상인이었으면 돈이 꽤 있을 텐데. 그때 시장 상인들 중에 사채업하던 사람들도 있었잖아. 맞아. 높은 이자로 돈 빌려주고 그랬대. 근거 없는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희가 입을 다물수록 의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어떤 이는 정희가 과거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사기를 쳐서 돈을 모았다고 했죠. 정희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다 한들 누가 믿을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을 모두 아들 교육에 쏟아부었다는 평범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서글픈 현실을.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은 작았지만 나름대로 잘 가꿔져 있었어요. 봄이 오면 꽃이 필 화단과 작은 연못, 그리고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수진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니, 혼자 계시네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시면 더 좋을 텐데. 친구를 사귀시면 시간도 빨리 가고 좋아요. 수지는 진심 어린 조언을 했지만 정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친구라. 74살의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구나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떠난 후 정희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탁했지만 작은 금붕어 몇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갇혀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니, 이제 이런 단조로운 일상이 평범해진 것일까? 사람들은 나를 수상하게 여긴다. 과거에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추측한다. 웃기는 일이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의심을 받다니. 하지만 굳이 해명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여기서의 삶은 임시적인 것이니까. 언젠가는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아들이 마음을 바꿀까? 며느리가 나를 받아들일까? 헛된 희망인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기대가 남아있다. 밤이 깊어지면서 요양원은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나 화장실 가는 발소리가 들릴 뿐이었어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자리에 거미줄이 보였어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된 모양이었죠. 창밖으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도로는 여전히 바빴어요. 저 차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 집으로 가는 걸까?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정희는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베개가 딱딱했어요. 집에서 쓰던 부드러운 베개가 그리웠죠. 아니, 베개가 아니라 집 자체가 그리운 거겠죠. 30년을 살았던 그곳. 진우가 태어나고 자란 곳. 가린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거실. 남편의 영정이 모셔져 있던 안방.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옆방에 들릴까봐 숨죽여 울었어요. 이렇게 우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무표정하게 지내다가 밤이 되면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거울을 보며 부은 눈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남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3층 끝방 할머니 있잖아. 윤정혜 씨. 아, 그 조용한 분? 응. 되게 미스터리해. 가족도 안 오고 말도 안 하고. 그러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자신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 조용히 있는 것조차 죄가 되는 모양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요양원에 새로운 입주자가 왔습니다. 70대 초반의 할아버지였는데 아들 내외가 정중히 모시고 왔어요. 짐도 많았고 방도 1층의 좋은 곳으로 배정받았죠. VIP 대우를 받는 게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같은 요양원이지만 대우는 천차만별이었죠. 돈이 있고 가족의 관심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세상 어디나 계급은 존재하는 법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정희는 또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요양원 생활 3주째.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아니, 적응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적응한다는 건 이곳이 내 집이 된다는 뜻이니까. 나는 아직도 돌아갈 곳이 있다고 믿고 싶다. 어리석은 희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요양원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의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온갖 추측과 의혹이 뒤섞여 기괴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정의가 입을 열지 않을수록 사람들의 상상력은 더욱 자극받았습니다. 2층 휴게실을 지나가던 정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죠. 사채업자였다는 둥, 시장에서 야채 파는 건 위장이었다는 둥,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는 둥. 최 할아버지가 퍼뜨린 이야기에 살이 붙어 괴상한 소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심한 추측도 있었어요. 빚 독촉하다가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식들이 벌인 거다. 도박장을 운영했다. 조직폭력배와 연루되었다. 심지어 마약 거래까지.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죠. 정희는 복도 끝에서 모든 걸 들었지만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반박할 힘도
의욕도 없었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가 들어서면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가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죠. 정희가 앉은 테이블 주변은 텅 비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거칠었어요.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정희는 화제였습니다. 간호사들이 휴게실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속닥거렸어요. 한 번도 면회 오지 않는 가족, 전화 한 통 없는 아들,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며느리를 괴롭혔거나 재산 문제로 싸웠을 거라고. 정희의 과거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손이 트도록 일했던 시간들, 김장을 담가 팔며 아들 학비를 마련했던 겨울들,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온갖 범죄와 악행으로 채워진 가상의 과거가 만들어졌죠. 어느 날 오후 프로그램실에서 뜨개질을 하던 정희 옆으로 박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소문 따위 신경 쓰지 말라고,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정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요양원에 온 후 처음으로 받은 따뜻한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할머니도 호기심은 참지 못했어요. 정말로 가족이 안 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슬쩍 물어왔죠.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뜨개질에만 집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아쉬운 듯 한숨을 쉬며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정희는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했어요. 살인자, 사기꾼, 악마라고 외치며 돌을 던졌죠.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 요양원에 경찰차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입주자의 실종 신고 관련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정희에게 쏠렸어요. 드디어 윤정희의 과거 범죄를 조사하러 온 거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죠. 경찰이 떠난 후에도 의혹의 눈초리는 계속됐습니다. 3층 복도를 청소하던 미화원까지 정희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방에 들어가면 음산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다른 직원에게 하소연했죠. 항상 조용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무섭다고 떨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원장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원장실의 무거운 공기가 정희를 압박했어요. 50대 후반의 원장은 서류를 넘기며 형식적인 안부를 물었지만 진짜 의도는 달랐죠. 다른 입주자들과 트러블은 없는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은근히 확인하는 투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만 답했어요. 원장은 잠시 정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실을 나오는 정희를 직원들이 구경하듯 쳐다봤어요. 이제 정희는 요양원의 특별 감시 대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더욱 심해졌습니다. 배식대에 선 정희를 보고 앞사람이 슬쩍 비켰어요. 뒤에 있던 사람들도 다른 줄로 옮겨갔죠. 마침내 정희 차례가 되었을 때 배식하는 직원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텅 빈 구역에서 혼자 식사하는 정희의 모습은 처량했어요.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으니까요. 식판을 반납하고 계단을 오르다가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을 짚고 겨우 올라갔죠. 방에 들어온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놀랍도록 변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볼은 홀쭉해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소문과 의혹에 시달리며 급격히 늙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정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나는 이제 괴물이 되었다. 사람들 눈에는 온갖 죄를 지은 악인으로 보인다. 사채업자, 도박장 운영자, 심지어 살인자까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버림받을 이유라도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그저 가난한 야채 장수였을 뿐이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어리석은 어머니였을 뿐.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누명까지 쓰다니.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정희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빗물이 얼굴에 튀었지만 오히려 시원했어요. 답답한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것 같았죠. 휴대폰을 들어 가린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작년 생일 때 찍은 사진 속에서 손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혹시 가린도 할머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될까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새벽 2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간 정희는 복도에서 야간 근무 중인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마치 맹수를 만난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간호사들도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에 얼룩을 세어보다가 창밖의 빗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방송이 울렸어요. 정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이 마주쳤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문과 의혹 속에서 견뎌야 할 하루가. 프로그램실로 가는 복도에서 정희는 다른 입주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정희를 보자 걸음을 빨리 했어요.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으니까요. 오전 프로그램은 가벼운 체조였습니다. 정희는 맨 뒷줄에서 조용히 동작을 따라했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앞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정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에서 받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가방에서 비스킷 몇 개를 꺼내 먹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비는 그쳤지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정희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 돌아가신 남편, 어린 진우, 갓 태어난 가린.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후가 되자 요양원은 한산해졌습니다. 면회 온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입주자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희만 혼자 방에 있었어요. 고요한 시간이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어서 편안했죠. 저녁 무렵 정희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속엔 아무런 감동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가 또 지나가는구나 싶었을 뿐이었어요. 3월 중순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시댁 친척들이 모인 집안 행사에 참석했어요. 진우의 큰아버지 팔순 잔치 준비 모임이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척들이 안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에 끼어들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엔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죠. 큰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희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수지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크게 쉬며 이마를 짚었어요. 어머님은 요양원에 잘 계세요. 저희가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갔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좀 이상하세요. 평생 야채 장사하셨다면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친척들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진우의 사촌 형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 그럼 혹시 제 생각엔 어머님이 검은 돈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엔 걱정을 가장한 아기가 묻어났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수진은 내심 만족스러웠죠. 요양원에서도 소문이 파다하다며 다른 입주자들이 모두 수군거린다며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실제로는 단 한 번 가본 게 전부였지만 마치 자주 다녀온 것처럼 말했어요. 친척들은 혀를 차며 수진을 동정했습니다. 그런 수상한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요양원에 보낸 게 잘한 일이라고 위로했죠. 수진은 그들의 반응에 흡족해하며 더욱 과장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자랑스럽게 진우에게 말했어요. 오늘 친척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머님 안 찾아가도 이해할 거예요. 진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요? 사실인데. 수진의 당당한 목소리에 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역시 마음 한구석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수진은 부녀의 회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정의를 물어보자 수진은 또다시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스스로 요양원을 원했다는 새빨간 거짓말부터 과거에 돈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주민들의 눈이 반짝이며 최고의 가십거리를 얻은 듯 흥분했습니다. 수진의 말은 삽시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정의는 동네에서도 의문의 인물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정의를 떠올리며 그러고 보니 좀 수상했다느니 눈빛이 이상했다느니 하며 없던 기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가리는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친구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급식 시간에 우연히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친구들이 엄마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가린의 할머니가 범죄자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던 거예요. 그날 밤 가린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요양원에 계신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수지는 딸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할머니가 원하셔서 가신 거야. 거짓말. 할머니는 우리랑 있고 싶어 하셨어요. 가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쏘아봤어요. 너는 어린애라 몰라. 할머니는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어. 가린은 엄마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따뜻한 할머니와 엄마가 말하는 수상한 할머니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수지는 며느리 모임에서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커피숍에 모인 며느리들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극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요양원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한다는 둥, 상상도 못할 어두운 과거가 있을 거라는 둥. 며느리들은 혀를 차며 수진을 동정했습니다. 진우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남편 회사 동료 부인들과의 모임에서 흘린 이야기가 남편들을 통해 퍼진 것이었죠. 어느 날 상사가 진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 과장, 집안일로 힘들다며? 어머니 문제로. 아, 네. 별거 아닙니다. 과거가 복잡한 부모 문제는 정말 어렵지. 이해해. 진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자신을 키운 어머니가 복잡한 과거를 가졌다니.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어요. 수지는 자신이 퍼뜨린 소문에 스스로도 취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정당화를 위한 거짓말이었는데 이제는 본인도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기 시작했어요.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면서도 동생들과 만나서도 누구를 만나든 시어머니의 의혹을 이야기했죠. 밤이 되면 수지는 가끔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정말로 큰 재산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평생 일한 사람이 그렇게 빈털터리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진우에게 따지고 물어도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가린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범죄자 할머니를 두내라고 놀렸다는 거였어요. 수지는 딸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수상한 행동을 한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가리는 엄마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전화로 이모들과 할머니를 욕하는 걸 몇 번이나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리는 일기장에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에 대한 원망을 적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자신이 미안하다고. 수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점점 더 과장되고 왜곡되어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의는 이제 완전히 의문의 인물, 수상한 과거를 가진 위험한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지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며 또다시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용사와 다른 손님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수진의 목소리엔 이제 확신이 가득했죠. 시어머니는 분명 과거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거라고. 미용실을 나온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또 한 곳에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 뿌듯했어요. 이제 온 동네가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묘한 쾌감까지 느꼈죠. 집에 돌아온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요양원 학대 사건이 나오고 있었어요. 순간 정의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금세 채널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싼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그러나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수진도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퍼뜨린 소문들이 거짓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오히려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될 뿐이었죠. 진우는 아내가 퍼뜨린 소문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를 변호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자신도 어머니를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아내의 거짓말이 오히려 그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가림만이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매일 밤 할머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을 참아내며 집에서는 부모의 거짓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지만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의혹을 퍼뜨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정의의 이름은 이제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던 한 여인의 명예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로 인해 산산조각 났죠. 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의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여전히 의혹의 대상이었고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게 며느리 수진의 비아냥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4월 초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리는 부모 몰래 요양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용돈을 모아둔 돈으로 버스비를 냈죠.
13살 소녀에게는 먼 길이었지만 할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봄꽃들이 만개한 거리가 지나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가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방 속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약과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죠. 2달 만에 할머니를 만나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할머니가 원해서 요양원에 간 거라고 했지만 가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가 얼마나 슬픈 눈빛으로 집을 나섰는지를, 자신을 꼭 안아주며 떨리던 할머니의 손길을. 요양원에 도착한 가린은 잠시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건물이 생각보다 을씨년스러웠어요. 행복한 노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빛바래 보였고 주변은 황량했죠. 정말 할머니가 이런 곳에서 지내고 계신 걸까요? 접수대에서 면회 신청을 하는 가린을 직원이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학생, 혼자 왔어요? 부모님은? 네, 혼자 왔어요. 할머니 만나러요. 직원은 방문 기록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윤정이 할머니에게 2달 만에 처음 오는 면회객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어린 손녀가 혼자 찾아왔다니.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방문들이 닫혀 있었고 가끔 신음소리가 들렸죠. 가린은 무서웠지만 할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을 때 가린은 숨이 막혔어요. 창가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2달 사이에 훨씬 더 야위고 늙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희가 돌아봤을 때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죠. 가린아, 정말 우리 가린이니? 가린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할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여렸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랐어요. 정희도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온 손녀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떻게 혼자 왔니? 부모님은 아시니? 몰라요. 몰래 왔어요. 가린은 가방에서 약과를 꺼내 할머니께 드렸어요. 정희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용돈 모아서 샀어요. 우리 가린이가. 고마워. 둘은 나란히 앉아 약과를 나눠 먹었습니다. 가린은 할머니의 방을 둘러봤어요. 너무 작고 초라한 공간이었죠. 집에 있던 할머니 방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할머니, 여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정희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가린은 할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슬펐으니까요. 가린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친구들이 할머니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 엄마가 전화로 할머니 욕을 하는 걸 들었다는 것. 정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비밀이 있으세요? 엄마가 그러는데. 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린아, 할머니한테는 너희들밖에 없어. 그게 전부야.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가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손녀를 다시 꼭 안아주었어요. 사람들은 때로 진실보다 거짓을 더 좋아해. 하지만 우리 가린이는 할머니를 믿어주지? 당연하죠.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가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정희는 위로받았습니다. 최소한 손녀만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가린이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손녀를 요양원 입구까지 배웅했어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가린에게 정희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오지 마. 위험해. 알았지? 할머니도 혼자 계시는데.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가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가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봤죠. 요양원 입구에 서 있는 할머니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린은 편지를 깜빡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께 드리려고 며칠 밤을 새워 쓴 편지였는데 가방을 뒤졌지만 이미 늦었죠. 다음에 꼭 전해드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가린은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딸의 신발에 묻은 흙을 보고 눈치챘죠. 어디 갔다 왔냐는 추궁에 가린은 친구 집에 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린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야위셨다. 방도 너무 작고 춥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엄마 아빠는 왜 할머니를 버린 걸까? 돈이 없어서? 아니면 정말 할머니가 뭔가 나쁜 일을 하셨을까? 아니야,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알아. 할머니는 날 키워주셨잖아. 가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었어요. 어딘가 저 별 아래 할머니도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며칠 후 가리는 학교 미술 시간에 할머니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기억 속 건강하고 환하게 웃던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선생님이 누구를 그렸냐고 묻자 가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우리 할머니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에요. 친구들이 수군거렸지만 가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신에게 할머니는 영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서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전화할 때마다 할머니 욕을 했고 아빠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어요. 가리는 그런 부모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리는 용기를 내어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할머니 만나러 가요. 진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잘 계셔. 걱정하지 마. 아빠는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진우가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가리나, 어른들 일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 어려운 게 뭐예요? 할머니는 아빠 엄마잖아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순수한 질문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죠. 가리는 몰래 할머니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우체통에 넣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읽고 계실 거라 믿었습니다. 편지에는 학교 생활,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적었어요. 때로는 그림도 그려 넣었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꽃, 함께 산책했던 공원, 같이 만들었던 김밥. 어느 날 가리는 할머니와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이거 왜 여기 있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치워. 보기 싫어. 가리는 울면서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지는 액자를 빼앗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가리는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제가 더 컸으면 할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었을 텐데. 가린의 마음속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어떤 분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가리는 우산을 들고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이 비를 맞고 계실까? 혹시 우산은 있으실까? 따뜻한 옷은 입고 계실까? 그 순간 가리는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비록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언젠가는 할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오겠다고. 그때까지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만을 바라며 가리는 집에 도착해 몰래 돼지 저금통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 필요한 물건들을 사드리기 위해 용돈을 더 열심히 모으기로 했어요. 작은 손으로 동전을 세며 가리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구하러 갈게요. 창밖의 빗소리가 가린의 다짐에 응답하듯 세차게 내렸습니다. 5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이 10시에 대강당으로 모이라는 긴급 소집령이었죠.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구조조정인지 인수합병인지 불안한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진우도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봤죠. 10시가 되자 직원들이 대강당으로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표이사와 임원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대표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중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세안그룹에서 회사 인수를 검토하기 위해 실사팀을 파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재계 순위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이름에 강당이 술렁거렸죠. 그리고 세안그룹 회장이 직접 방문했다는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큰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로 올라온 사람을 보고 진우는 얼어붙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노부인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는데 그 얼굴이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요양원에 계셔야 할 어머니가 왜 저기에? 안녕하십니까? 세안그룹 회장 정윤희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진 이름에 진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윤희. 어머니의 본명이 윤정희가 아니었다니. 아니, 윤정희가 가명이었다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회사 인수 계획을 설명했어요. 명확한 비전, 구체적인 투자 계획, 직원들의 고용 보장까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에 직원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무대 위의 어머니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진우는 망설이다가 회의실 앞으로 갔습니다. 비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정 회장의 아들이라고 밝혔어요. 비서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간 진우는 어머니와 마주했어요. 정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정 회장이라고 부르거라. 여기는 비즈니스 자리니까.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희는 천천히 30년간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낮에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밤에는 사업을 했다는 것. 작은 도매업에서 시작해 유통업과 제조업까지 확장했다는 것. 가명과 대리인을 통해 거대 기업을 일궜다는 것. 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던 게 단순히 시장일 때문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서 가난을 선택했다는 어머니의 고백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버렸지. 쓸모없는 짐이라고 생각했고
요양원에 던져놓고 2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정희의 차가운 말에 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때 문이 벌컥 열리며 수진이 뛰어들어왔어요. 회사 직원에게서 연락을 받고 황급히 온 것이었죠. 수진의 얼굴엔 탐욕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회장님이신 거예요? 정희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수진이 퍼뜨린 온갖 소문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채업자, 도박장 운영, 살인자라는 창의적인 거짓말들을 모두 들었다고.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곧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비서에게 나가자고 지시한 뒤 아들 부부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야? 2달 전엔 짐이었는데? 그 말을 끝으로 정희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진우와 수지는 충격에 빠진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진우 과장의 어머니가 세안그룹 회장이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죠. 그동안 진우 어머니를 수상한 인물로 여기며 뒷담화를 했던 동료들이 태도를 바꿨어요. 상사는 찾아와서 왜 그런 대단한 어머니를 숨겼냐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과거가 복잡한 어머니라고 동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수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시댁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진 후였습니다. 친척들은 놀라움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런 큰 인물을 요양원에 보냈다니,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속였다니. 수지는 변명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날 저녁 가린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이 거실에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는 가린의 질문에 진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이라고. 가린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곧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요? 우와, 할머니 대단하시다. 그럼 이제 집에 모셔올 수 있겠네요. 할머니가 우릴 용서 안 하신대. 수진의 짜증 섞인 대답에 가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버렸잖아요. 그 말에 진우와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진우는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정희는 이미 퇴소 수속을 마치고 떠난 뒤였어요. 세안그룹 본사로 전화해도 회장님은 개인적인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수지는 노트북을 켜고 세안그룹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 계열사 20여 개, 부동산 자산만 수조 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시어머니라니. 수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욕심과 후회가 뒤섞인 수진의 모습을 보며 진우는 역겨움을 느꼈어요. 여전히 돈만 생각하는 아내가 한심했죠. 어머니가 그들을 시험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가리는 방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내 들고 울었어요. 대단한 분이었는데도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더욱 미안했죠.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편 정희는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비서가 들어와 아드님의 계속된 연락 시도를 보고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정희는 책상 위에 놓인 가린의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유일하게 자신을 찾아와 준 손녀. 그 아이만은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사랑해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들 부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는 한 걸까? 비서가 다시 들어와 내일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을 비워두세요. 손녀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적어도 가린이 많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만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정희가 회의실을 나간 후 진우와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그들을 압도했어요. 가난한 야채 장수였던 시어머니가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의 회장이라니. 수진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 잠금을 푸는데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 겨우 인터넷을 열어 세안그룹 정윤희 회장을 검색했죠.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안그룹 정윤희 회장, 올해 경영대상 수상 숨은 거부 정윤희, 30년간 그림자 경영으로 제국 건설, 정윤희 회장 재산 30조 원 추정. 기사 제목들만 봐도 어지러웠어요. 사진은 거의 없었지만 몇 장 남아있는 공식 행사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시어머니였습니다. 진우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늘 바쁘셨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한다고 했지만 가끔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전화 통화할 때 쓰는 어려운 비즈니스 용어들, 서류 가방에서 언뜻 보이던 복잡한 계약서들, 가끔 찾아오던 정장 차림의 낯선 사람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그저 가난한 시장 상인이고 자신은 그런 어머니가 부끄러웠으니까요. 대학 때 친구들에게 어머니 직업을 숨겼고 수진과 결혼할 때도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창피했었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검색을 하며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세안그룹의 시가총액, 부동산 자산, 현금 보유액.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던 시어머니였다니. 30조, 30조라니. 수진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시어머니를 자신들은 한 달에 50만 원짜리 요양원에 버렸던 거예요. 가장 싸고 열악한 곳을 골라서. 회사로 돌아온 진우를 동료들이 둘러쌌습니다. 모두가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박 과장, 어머니가 정말 세안그룹 회장이야? 왜 숨겼어? 우리가 남이야? 대단하다, 정말. 근데 왜 우리 회사 다녀? 질문이 쏟아졌지만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도 몰랐다고 하면 믿을까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진우를 불렀습니다. 임원진이 모여있는 회의실로 안내되었어요.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과장, 아니 박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정 회장님이 자네 어머니라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숨겼나? 우리가 알았다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없을 때는 아무도 관심 없다가 재벌 회장이라는 게 밝혀지자 모두가 친한 척하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하지만 자신도 다르지 않았죠. 어머니를 버렸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진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찾아왔던 날. 창피해서 친구들에게 가정부라고 거짓말했었죠.
대학 졸업식 때도 어머니에게 오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으니까요.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의 집안은 중산층이었는데 시장 상인인 어머니가 창피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다가 일찍 자리를 떴죠. 그날 어머니의 슬픈 눈빛이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가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가 정말 대기업 회장이에요? 응, 그런 것 같아. 우와, 대박. 그럼 이제 할머니 집에 모실 수 있겠네요? 진우는 딸의 순수한 기대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진우와 수지는 거실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재산 이야기만 했어요. 상속권이 있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최소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아내의 모습에 진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데? 30조야, 30조. 우리가 법적 상속인인데. 우리가 어머니를 버렸어.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수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변호사를 찾아봐야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친척들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모두가 놀라움과 함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왜 숨겼냐고, 왜 요양원에 보냈냐고, 정신이 있냐고. 수진의 친정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버리다니 미쳤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린의 할머니가 재벌 회장이라는 소식에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가린을 무시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친한 척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린은 그들이 역겨웠습니다. 할머니가 가난할 때는 놀리더니 부자라는 게 밝혀지자 친한 척하는 모습이 너무 가식적이었어요. 진우는 어머니를 만나려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세안그룹 본사를 찾아갔지만 로비에서 막혔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어머니가 있었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3층 끝방, 어머니가 2달간 지냈던 그 작은 방을 보고 싶었어요. 요양원 직원의 안내로 방에 들어갔을 때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딱딱한 침대, 작은 창문. 이런 곳에서 어머니가 외롭게 지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벽에는 아직도 어머니가 붙여놓은 가족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죠. 요양원 원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은 참 조용한 분이셨어요. 다른 분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도 전혀 반박하지 않으셨죠. 그저 조용히 계시다가 가셨어요.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셨나요? 면회가 한 번도 없으셨으니까요. 다만 손녀분이 한 번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림만이 할머니를 찾아갔던 거예요. 13살 아이가 부모보다 더 나은 인간이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외로움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30년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에게 버림받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날 밤 진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수십 년 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자식이었는지,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희생을 무시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버렸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부자라는 걸 알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 손으로 버렸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요양원에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죠. 수지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재산을 받아내야 한다고 집착했습니다. 가림만이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었어요. 그저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을 뿐이었죠. 매일 밤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지만 그것보다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가 더 그리워요. 며칠 후 진우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회사에 인수되는 곳에서 계속 일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은 만류했지만 진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을 갖춰야 해요. 수지는 남편의 결정에 격렬히 반대했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돈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되찾고 싶었어요. 충격과 후회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매일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수지는 놓친 재산을 아까워하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가리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그리워했죠.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잃은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5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진우와 수지는 세안그룹 본사 회장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넘게 어머니를 만나려 애썼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가 오늘에서야 겨우 면담 시간을 얻었던 것이었죠. 회장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두 사람은 창가에 서 있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40층의 전망은 압도적이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어머니의 차가운 뒷모습만 보였어요. 정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욱 위험 있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버린 것, 짐 취급한 것, 요양원에 방치한 것.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죠. 정희는 한참 동안 아들 부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것, 그것도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찾아왔다는 것. 30년간 아들을 키우며 바랐던 건 단 하나, 돈이 아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이 되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정희는 며느리가 퍼뜨린 온갖 소문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사채업자, 도박꾼, 살인자라는 창의적인 거짓말들을 모두 들었다고.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정희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서류에는 3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1년간 매주 토요일 요양원에서 하루 종일 봉사할 것. 청소, 식사 보조, 목욕 보조 등 모든 일을 해야 했어요. 둘째, 가린이를 매주 일요일 정희와 만나도록 할 것. 부모의 간섭 없이 조부모와 손녀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셋째, 매일 밤 하루를 반성하는 일기를 써서 보낼 것.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진정한 반성이 담겨야 했어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빠지면 끝, 불평하면 끝, 형식적으로 하면 끝. 1년 후에도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으며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가족이라는 자격뿐이라고. 진우가 재산에 대해 묻자 정희는 차갑게 웃었어요. 역시 그게 목적이었냐며
이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진우와 수지는 멍한 표정이었어요. 수지는 재산도 못 받는데 왜 해야 하냐고 투덜거렸지만 진우는 달랐습니다. 돈이 아니라 어머니를 되찾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수지는 계속 불평했지만 진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린이 상황을 듣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죠. 할머니께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갚아야 한다고. 13살 딸의 말에 부모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세안그룹으로 가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정희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받으며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강북 제3요양원 아침 9시. 1분이라도 늦으면 결석이라고. 다음 날 토요일 진우와 수지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온몸에 향수를 뿌리고 장갑까지 준비했어요.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었던 거죠. 엄격한 표정의 수간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정 회장님께 이미 들었다며 형식적으로 하면 바로 보고하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을 지하 세탁실로 안내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와 악취가 진동하는 공간이었어요. 대소변이 묻은 시트와 환자복들이 가득했죠. 수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진우가 먼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더러운 시트를 집어들며 분류를 시작했어요. 수진도 마지못해 장갑을 끼고 일을 시작했지만 구역질이 나는 걸 참느라 힘들어했죠. 오전 내내 세탁실에서 일한 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수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만졌던 오물들이 계속 떠올랐던 거죠. 진우도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2달을 지냈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오후에는 치매 병동 청소였어요.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어르신들 중 일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수지는 무서워서 벽에 붙어 있었지만 간호사가 다가와 제대로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첫날 봉사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손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 옷에 밴 요양원 냄새가 견딜 수 없었어요. 이걸 1년이나 해야 해? 진우는 아내를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견뎌야 한다고, 우리가 어머니께 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말할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가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힘들었어요? 부모의 지친 모습을 본 가린은 안쓰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를 버린 죗값을 이제야 치르는 거라고. 그날 밤 진우는 반성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 종일 요양원에서 일하며 느낀 것들,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 앞으로의 다짐, 진심을 담아 적었어요. 수진도 마지못해 일기를 썼지만 불평이 가득했죠. 다음 날 일요일 가린은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희는 호텔 라운지에서 손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달 만에 정식 만남이었죠. 할머니. 가린이 달려와 안기자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가웠던 표정이 순식간에 따뜻해졌어요. 우리 가린이 많이 컸구나. 둘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들, 공부, 미래의 꿈. 정희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유일하게 자신을 찾아와 준 가족,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사랑하는 아이. 저녁이 되어 헤어질 시간이 되자 가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1년 후에 보자꾸나. 진짜로 변했는지 아니면 또 연기인지. 월요일이 되자
진우와 수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또다시 그 끔찍한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두 번째 토요일, 세 번째 토요일이 지나가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더러웠지만 참을 만해졌어요. 무엇보다 그곳의 노인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고생이 많아. 우리 때문에 토요일마다 오는 거지? 고마워. 처음엔 그저 의무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노인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조금씩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진우는 어머니가 지냈을 이곳의 삶을 직접 경험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진도 조금 변했어요.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더 이상 노골적으로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갑 없이도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어르신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누게 되었죠. 매일 밤 쓰는 반성 일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이었던 내용이 점점 진솔해졌어요. 오늘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들의 외로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들이 어머니께 했던 일에 대한 진정한 후회. 두 달이 지났을 때 정희는 비서를 통해 진우와 수진의 일기를 받아 읽었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정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 가린을 만나는 시간은 정희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손녀는 부모와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했죠.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듬해 5월,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처음 요양원 봉사를 시작한 지 정확히 365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지는 더 이상 향수를 뿌리지 않았고 장갑도 끼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표정엔 의무감 대신 진정성이 묻어났죠. 두 사람 모두 눈에 띄게 여위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아져 있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제는 이름도 다 외우고 각자의 사연도 알게 된 사이였죠.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왔던 두 사람은 이제 요양원의 식구처럼 여겨졌습니다. 오전에는 여느 때처럼 청소와 빨래를 했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다했죠. 수지는 치매 할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년 전엔 무서워서 가까이도 가지 못했던 그 할머니였는데 점심시간 수간호사가 두 사람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어르신들이 모아서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진우와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오후 3시 정희가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1년 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죠. 아들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어 1년 동안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했고 수진도 자신의 변화를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가족 같다고. 정희는 아들 부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거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고생이 묻어나는 거친 손, 소박해진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눈빛. 그때 가린이 뛰어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바로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1년 동안 훌쩍 자란 가린이 할머니에게 집에 오실 거냐고 물었을 때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야지.
진우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만에 들은 용서의 말이었어요. 정희는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울 근교의 단독주택 계약서와 재단 설립 문서였어요. 새 집에서 함께 살되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했죠. 매주 토요일 가족 봉사, 검소한 생활, 매일 저녁 함께 식사, 그리고 세안그룹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재산 대부분은 나눔재단으로 간다는 것. 진우와 수진은 재단의 봉사이사로 일하며 중산층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될 거라고. 진우와 수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주 후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담한 2층 단독주택에는 정원과 텃밭이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죠. 첫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가 만든 된장찌개, 수진이 준비한 나물, 진우가 구운 생선, 가린이 만든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했어요. 식사를 하며 정희가 요양원에서 온 소식을 전했습니다. 1년 동안 돌봤던 김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마지막에 진우와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고맙다고 했다고.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내일 조문 가야겠다고 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요양원 어르신들은 남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가린이 학교 이야기를 하고 진우가 재단 계획을 설명하고 수진이 봉사 일정을 짜고 정희가 조언을 더했어요. 밤 10시 각자 방으로 돌아가기 전 정희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엔 실망했지만 이제는 진짜 변했다는 걸 안다고.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리고 가린을 바라보며 덧붙였죠. 할머니를 끝까지 믿어준 건 너뿐이었다고. 그날 밤 진우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어머니는 자신들을 버린 게 아니라 구해주신 거라고.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며 사랑은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수진도 일기를 썼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되었다고. 1년간 요양원에서 배운 것은 봉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이었다고.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하다고. 정희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드러낸 것도 아들 부부를 시험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진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날 토요일 네 가족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봉사였어요.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이했고 정희가 1년 만에 다시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에 모두 감동했죠. 점심시간 네 사람은 요양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1년 전 정희가 홀로 먹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진우가 그때를 떠올리며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했지만 정희는 과거는 묻고 앞으로 잘하자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정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정희가 숨겨둔 재능인 아코디언 연주를 선보이자 모두가 놀랐죠. 혼자 있을 때 배웠다는 어머니의 말에 진우와 수진은 또다시 마음이 아팠지만 정희는 웃으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린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매주 이렇게 살자고. 정희가 대답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사는 거라고.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진우가 30년간 비밀을 숨긴 이유를 물었을 때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고 언젠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험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고. 그때는 가짜였지만 이제는 진짜라고.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모두 한 지붕 아래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묶인 진짜 가족이 되어서 창밖으로 봄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1년의 시험이 끝났고 진짜 가족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요양원 봉사, 매일 저녁 함께하는 식사,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의 깊이라는 것을. 정의의 30년 비밀은 결국 가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돈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했던 못난 가족을 진정한 사랑을 아는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으니까요. 봄날의 새 집에서 네 사람은 오늘도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밥상이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탁보다 풍성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대화, 그리고 함께라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들이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화위복으로 더욱 단단해진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운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월의 반전이었습니다.